지구재난 소식부터 시민 참여 활동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기후시민백과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기후시민백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스틴, 정성훈입니다. 정말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팟캐스트에 거의 한 달 만이죠.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엄청 오랫동안 또 날씨가 따뜻했다가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정말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구나 이래서 약간 조금 우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녹음을 하면서 약간 기분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에서 시민 참여 캠페이너로 일하고 있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오징어 게임과 수우파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좀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제가 쌤들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쌤들 다 알아서 근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볼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처음에는 볼까 말까 했는데 점점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저는 오징어 네. 게임을 보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 기사로 기사로? 오징어 게임, 사람들의 리뷰로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이제 게임들, 그리고 이게 무슨 것을 의미를 하는지. 저는 좀 이정재 씨가 사실 이제 쌍용차 해고 노동자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서 그 부분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좀 심란하더라고요. 사실은 아직도 그 뉴스로 봤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우리 사회에 좀 아픈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 저는 좀 너무 가슴이 아플까봐 그래서 아직 안 봤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 얘기 많이 했으니까 본론으로 넘어가면은 지난 110회였죠. 지난번 기후시민백과 에피소드에서 저희들이 댓글 열심히 달아달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드디어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인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박수 쳐드려야 돼요. 와, 따스하게, 와. 와. 드릴 게 박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팟빵에 오동동동님께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 과연 무엇을 달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셨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되게 많은 내용을 방대하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제가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쵸. 저희들이 지난주에 기후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런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다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동동님. 네, 댓글 항상 언제나 환영하니까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그 기후중립 시나리오가 최근에 다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로 제시했잖아요. 이 내용은 이제 저스틴 쌤이 본 내용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끝까지 꼭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방송 광고 듣고 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9월에 있었던 기후행동의 날과 기후위기에 대한 아동보고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인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기후행동의 날은 무슨 날인 건가요? 네, 전 세계 기후행동의 날은 매년 9월 24일에서 2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청소년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에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면서 기후행동을 조직하고 동참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디언즈에 따르면 올해에는 1,400개가 넘는 지역에서 기후행동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이 많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그쵸. 조금 주춤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이 기후 행동이 좀 전 세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여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곧 있을 캅26이죠. 유엔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서도 있는 전 세계 행동이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이쌤이 언급해 주셨는데 캅 26 지난주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이죠. 이 캅 26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인 것 같은데 저슨 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캅 26은 영어 다 아시죠? 네. 캅. 경찰이잖아요, 캅 경찰. 경찰. 예, 그쵸. 그래서 로보캅보다 더 이제 강력한 기후 경찰이 이제 어. 온실가스를 내뿜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쌤 이거 공식적인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자, 급사과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 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잘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이제 기후 경찰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이제 저의 염원이고 영어로 하면 이제 Conference of Paris라고 해요. 이제 네. 파리가 뭐 당이란 말도 있지만 당사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파티. 그쵸. 그래서 컨퍼런스는 회의. 그러니까 당사자 회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UNFCCC COP26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 네임인데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보고 우리가 줄여서 캅26 이제 캅1, 캅2, 캅3 이렇게 해서 이제 회차별로 있을 텐데 26차이기 때문에 캅26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1995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영국 글래스고 아마 글래스고가 이제 웨일즈일 겁니다. 이제 영국 네. 이제 웨일즈에 있는 하나의 도시고 친구가 또 글래스고에서 좀 알던 친구도 있고 해서 오. 거기가 약간 이제 산업 도시 과거에 이제 조선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던 이제 그런 도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올해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한 120여 개국 여기서 이제 각 국가를 대표하는 이제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또 한 2만 5천 명 정도 이제 뭐 국가 정상뿐만 아니라 뭐 기업 관계자, 시민사회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발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백신도 보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회의가 된다. 이런 규모 면으로 봤을 때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총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특히 최근에 IPCC 보고서 6차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1.5도 상승이 되는 것이 10년 정도 앞당겨졌고 빠르면 올해부터도 당장 우리가 기후 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 1.5도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줄여야 하고 화석연료를 우리가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의욕, 약속 이런 것들이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회가 우리 인류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총회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도 해석을 하고 기대 또는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정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번 캅26이 정말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캅26과 관련해서 뭐 다양한 웨비나 이것에 대응을 하는 뭐 보도 자료 같은 것들 그리고 연관돼서 뭐 우리 또 그린피스 관계자들이 직접 또 영국에 또 가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에서 이전에도 그렇고 이런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이런 전 세계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기후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행동을 많이 하면서 콥26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인쌤 혹시 어떤 기후 행동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1,4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이 시위가 있었는데 제가 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국가는 사실 독일이에요. 독일이 얼마 전에 총선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총선이 매우 곱하기 100만큼 중요한 이제 정치적인 모멘텀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7월에 이제 독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최소 18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이를 계기로 독일 국민들이 정말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느끼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이 아주 중요한 정치적 어젠다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독일 총선이 기후총선이라고 불릴 만큼 거의 모든 후보들이 기후위기에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정말로 독일에서는 큰 대규모의 이제 기후행동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레타 툰베리죠. 이 전 세계 청소년 기후행동을 이끄는 청소년 활동가가 베를린 시위에 실제로 참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일 총선 결과 녹색당이 정말 크게 이제 약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외에도 이탈리아나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우간다 등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기후행동이 있었는데, 이번 기후행동의 모토라고 할까요? 모토가 이제 시스템을 전복하라였어요. 그래서 말하는 시스템은 사실 이 기후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그러니까 악화시키는 것이 탄소인데, 탄소를 배출하는 다배출 국가들이 사실은 좀 선진국들이고, 그에 반해서 이 피해를 또 고스란히 받는 국가들이 또 탄소를 그만큼 배출하지는 않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의한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고쳐야 한다라는 취지의 시위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 기후행동 시위 자체는 뭐 선진국, 유럽, 미국 중심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후행동 하면은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던 저희 청소년 활동가들도 있고 한국도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떤 행동들이 있었나요? 이제 한국에서는 우선은 9월 25일에 시민들이 이제 1인 기후 시위를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게 이제 국회의사당이 될 수도 있고, 광화문이 될 수도 있고, 청와대 분수대 앞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1인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아직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르면 이제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네. 청소년 기후행동 같은 경우는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 전까지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했던 기후행동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논의 구조에서는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이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시민의회라는 좀 새로운 공론장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시민이든 본인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또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 수립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은 누구나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기후시민의회를 열 것을 제안을 했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즘 유심히 보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와 약간 비교가 되는 그런 공론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도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정부안을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하지만 그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거의 뭐 한두 달, 이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토론회도 그렇게 이제 많이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결국에는 이것이 뭔가 그냥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와 같은 이제 형식적인 것으로 이제 그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될 거죠.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프랑스가 이제 이런 기후 시민회의 이런 것도 이제 구축을 하게 된 이유는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노란 조끼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프랑스 정부가 어쨌든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던 그 상징적인 게 바로 이제 프랑스니까 결국에는 그러려면 뭔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고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탄소세와 같은 성격으로 해서 유류세 인상을 이제 막 프랑스 정부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당시 이제 또 노동자층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자들의 세금은 이제 깎아주고 오히려 서민들의 세금을 더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얘기가 막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노란 조끼 운동이 나타나고 극심한 반대가 일어나고 그런데 결국에는 유류세 같은 이제 탄소세 성격이 있는 것은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이 되는 그런 구조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프랑스 사회에 있었던 고민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기후시민의회가 나왔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결국에는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산업계가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이제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탄소중립위원회는 뭔가 이제 기후시민회의와 같은 국민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해서 정부에게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국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뭔가 대응을 할 수 있게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프로세스보다는 단순하게 정부의 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좀 그런 형식적인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정말 절실한 시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저스틴 쌤이 프랑스 시민회를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리고 대표성 차원에서도 프랑스의 사례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0명의 시민의원을 뽑았는데 이 선발 과정이 뭐 이분들이 전문가라서 여기에 참여한 게 아니라 성별이나 나이, 지역 등 이제 대표성을 반영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이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의회로 참여를 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몇 달간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교육도 받으시고 토론도 하셔서 결국에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신 거죠. 우리가 헌법에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집어넣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고, 그게 사실 실제로 하원까지 통과를 했었던 결과가 나왔는데, 저도 이제 저스틴 쌤과 동일하게 조금 더 정말로 일반 시민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시민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정말로 이 기후위기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장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선 탄중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것들이 그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국내선 단거리 운항 같은 거는 금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거를 정책에도 반영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의미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이번 기후행동 주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린피스는 이제 청소년 기후 시위와 연대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해외 지역 사무소들, 그러니까 독일, 캐나다, 잠비아, 브라질 같은 지역 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시위를 가졌어요.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코로나19 방역 수칙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시위를 하진 못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꼭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그린피스 활동을 찾아보다가 좀 흥미로운 걸 찾아서요. 1년 전에 2020년 9월이죠. 이때 이제 그린피스 활동가가 세계 기후행동 주간을 맞아서 북극에서 기후 시위를 펼쳤었어요. 근데 이때 한 장소가 북위 82.4도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세계 최북단 기후 시위로 이번에 기네스 신기록으로 등재되었다고 해요. 좀 흥미로워가지고 기네스 그 신기록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세계 최남단 기후 시위, 뭐 세계 최대 기후 시위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이제 다 등록이 되어 있었고 없었던 게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는 기후 시위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스틴 쌤께 한번 제안을 한번 그런 거를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없을 테니까 제가 봤을 네. 때는 뭐 한라산이나 뭐 설악산 정도만 가도 일단 기네스북에 등재되지는 않을까. 제가 이제 뭐 에베레스트나 이거를 한 번에 하면 다음 분이 못 하잖아요. 아, 다음 분을 예. 위해서. 그래 제가 하고 나서 이제 툰베리가 하고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하고 그래 제 이름이 예. 아마 그래서 저스틴 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좋은데요? 네네네. 그 롯데타워 어떠신가요? 롯데타워 괜찮은데요? 롯데타워는 하려면 뭔가 손으로 이제 그냥 올라가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그런 기후행동 사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전 세계 기후행동 하면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제 앞장선 기후행동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노년 세대도 기후행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들 혹시 그레이 그린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회색, 녹색. 네, 회색. 회색 머리를 가진 노년 세대가 이런 그린 무브먼트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노년 세대는 아무래도 지금의 기후위기를 만든 것에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게 좀 이분들에게는 중요한 동기일 것 같고 이미 독일에서는 2019년부터 미래를 위한 할머니라는 단체가 조직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일 전역에 걸쳐서 40개 지부를 두고 있다고 하고 미국이나 영국, 유럽 같은 곳에서 이미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실제로 활동한 것들을 기사나 영상을 찾아보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미래가 없다. 미래 세대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절박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레이 그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9월에 기후행동 주간에 맞춰서 6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뜻을 모아서 60 플러스 기후행동을 출범을 했고요. 출범을 선언을 하면서 하시는 말이 멋있었어요. 노년은 수동적이지 않다. 무기력하지도 퇴행적이지도 않다. 모든 세대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노년 세대가 기후행동에 정말 중요한 주축이 될 것을 이제 예고하셨습니다. 멋있죠? 저는 그게 정말 멋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한 40대, 50대 장년층 이런 분들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위기 문제가 결국에는 세대 간의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사실 기후위기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내뿜은 이제 온실가스 때문에 그것이 대기 중에 머물고 온실가스가 대기를 이제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기후 위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한 2018년이 거의 정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꾸준히 온실가스가 배출이 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19년, 20년 계속 만약에 이게 줄어든다면 결국에는 그 90년부터 2018년도 이때까지 이제 산업활동을 열심히 했던 세대가 사실은 많은 이제 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제 과실을 얻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에 대한 대가는 앞으로 이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가면 갈수록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거에 많이 했던 세대들이 어떤 이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고 노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좋은 행동인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아까 얘기해 주셨던 진짜 미래를 위한 할머니라는 그 이름 자체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그 수동적이지 않고 무기력하지도 않고 이 모든 세대와 함께 행동해야 된다는 게 자체가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서 장년층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와 기업들도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솔선수범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이런 전 세계 시민들이 이런 다양한 기후행동에 집중되고 있던 이런 시기에 기후위기 피해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준 보고서가 하나 발간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후위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보고서라고 하는데, 제인님 어떤 보고서인 건가요? 네. 우선 이제 보고서의 이름을 먼저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기후위기는 아동권리위기, 기후위험지수라는 이제 내용이, 당연히 한국어는 아니고 이제 영어겠죠? 영어인데 제가 이제 번역된 거를 갖고 온 거고요. 이 보고서가 유니세프에서 발간을 한 거고, 유니세프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설립된 UN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처음으로 어린이가 기후위기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 지수를 개발하고 그거를 실제로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여준 거고요. 이걸 발간하게 된 계기는 이제 청소년 기후행동 시위를 벌이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올해 3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3주년을 기념해서 발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서문을 보시면 그레타 툰베르를 비롯해서 이제 청소년 활동가들이 서문을 썼고요.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이제 어린이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짐을 지고 있고, 이들은 기상이변이나 이로 인한 질병에 어른보다 더 취약한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은 기후위험지수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33개의 국가가 사실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단 9%만을 차지하는 이런 부정의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 시스템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서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인쌤에서 얘기해준 그 부분 중에 저는 조금 약간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단 9%만 차지하는 33개 국가가 이렇게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 너무나 조금 부정의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보고서를 저도 조금 봤는데 이 얼마나 아동들이 이제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 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아동이 한 22억 명 정도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아동들이 극히 높은 위험에 이제 처해 있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보고서 보면 이제 국가별로 어떻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33개국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제 35위로 가장 위험한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이제 남의 문제만 아닌 그런 상황도 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쌤들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쌤들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얘기했을 때 여태까지 기후 위기로 인한 뭐 산업 피해, 기후 위기로 인한 우리의 생존권들 이런 문제들,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얼마나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것들이 또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까? 특히 아동들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는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제 위험에 처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서비스가 아동들을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기후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당연한 사실인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수치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아동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그 이슈를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줬다는 측면에서 아주 이 보고서가 시의적절하고 또 이제 중요한 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진짜 취약 계층인 아동들이 얼마나 기후위기에 피해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이런 아동이 누려야 될 권리를 기후위기가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를 다룬 보고서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인쌤이 얘기했었던 그 제목에서 이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후위기는 곧 아동 권리의 위기이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 나왔던 게 기후위험 지수라는 것이 제목이 같이 있었잖아요. 이 기후위험 지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이 기후위험 지수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 건가요? 기후위기 지수가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직접적인 이제 환경 영향 그래서 뭐 태풍 같은 이제 사이클론이나 뭐 이런 폭풍 아니면 이제 폭염 같은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어떻게 있을지 그리고 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있는 이제 필수 사회적인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물 공급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이제 서비스 접근이 얼마나 이제 원활하게 되어 있는지에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라는 것이 잘 구축이 안 되면 이제 점수가 낮아지고 기후 위기에 더 취약하겠죠. 이제 그렇게 따져서 위험 국가 이제 순위를 매긴 거고 한 163개국 정도가 이제 위험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33개국이 있고 북한이 35개국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한 60, 70위권 이 정도 있었고 조금 위험한 지역은 아주 이제 짙은 빨간색 그리고 조금 연한 빨간색 이런 식으로 위험 지역 아니고 좀 덜 위험한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또 흥미로웠던 게 이 위험 지수를 딱 그렇게 맵으로 보면요. 이 중앙 아프리카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북한도 좀 피해가 심하고 중국도 좀 위험한 지역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22억 명 중에서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이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이제 나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금 큰 사례별로 보면 이 제일 큰 문제가 대기오염. 대기오염인데 이 대기오염 때문에 피해 위험도가 높은 어린이가 10억 명입니다. 10억 명. 방금 얘기한 것처럼 22억의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아무래도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석탄 발전소 같은 이제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또 물 부족 피해도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 9억 2천만 명. 아무래도 이제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가뭄이 심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구의 기온이 1도 정도 상승하면 7% 정도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가물었던 지역은 더 가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들이 모여서 이제 구름이 돼서 또 어딘가 가서는 갑자기 이제 막 비가 막 내리게 되는 것이고 뭐 폭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편에서는 물 부족 현상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9억 명 정도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다음으로서는 폭염 아무래도 이제 더워지는 거니까요.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는 그 폭염으로 피해에 놓인 친구들이 한 8억 2천만 명 정도. 근데 이게 또 더 좀 두려운 것은 사실 이 조사를 했던 기준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후위기가 더 심화되면 지금 이것보다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기후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희가 일제강점기 같은 어려운 시절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들이 더 취약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의 인권을 위해서 어린이날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우리들도 이제 어린이들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어떻게 이런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세프에서는 보고서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 여러 가지 이제 디맨드가 있어요. 사실 좀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 몇 가지만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투자를 늘려라.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기후위기 위험 지수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기후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이제 사회적인 기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해서 위험 지수를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또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좀 더 기후위기에 영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린이를 비롯한 이제 이런 취약한 계층한테 물, 뭐 위생, 보건,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기후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하고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특히 그 핵심은 바로 모든 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 대비해서 최소 45% 이상 줄여야지 우리 지구 온난화, 그리고 지구 기온이 이제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유니세프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최근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잖아요, 저스틴 쌤. 따끈따끈하지만 뭐 슬픈 소식이죠,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재 어떤가요? 얼마 전에 우리 국회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입법을 하면서 2018년까지 35% 이상 최소 감축하라는 그 법안을 의무화했었고 최근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을 보면 2018년 대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40% 이상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안내해드린 것처럼 2010년 대비해서 45% 이상 감축을 하려면 2018년 대비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2018년이 2010년보다 온실가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그냥 퉁을 쳐서 국제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또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라는 그 기후변화 분석 기관에서는 2010년 대비해서 한국 같은 국가는 거의 70% 가까이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책임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한 17위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도 책임이 큰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줄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세계 평균에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 평균으로 말하는 수치보다 더 낮은 목표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소식이지만 너무나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될 거예요.
별 문제가 없으면 아마 이대로 확정이 될 것 같고 27일 이때쯤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번에 캅26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총회에서 발표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직 여전히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온실가스 감축을 지금 당장 줄여서 2030년으로 까지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1.5도 상승은 2021년에서 2040년 사이 평균으로 따지면 2030년에 1.5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더 이상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좀 더 정부가 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안 다시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요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마 그린 뉴딜 한라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니세프에서 혹시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일단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이제 기후변화 교육, 교육. 친환경 기술 교육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한테 제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캅26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들이 또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의견을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조금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초대석에서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독일 다니엘이 출연을 해가지고 독일의 기후변화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행복이라는 교과가 있다는 걸 혹시 아셨나요, 쌤들? 그 와, 안에서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기후위기 문제를 꼭 그렇죠. 지켜보고 네, 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절차상 말고 좀 실질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이 회의장 밖에서 이 정부를 대상으로 시위를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이제 반영되기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 더더욱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있긴 있지만 사실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것이 좀 절차적인 의미에 좀 그쳤다면 이제는 정말로 이 공론화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열심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은 혹시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친환경적이고 저탄소와 같은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처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잠정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이 나왔을 때 이게 우리나라 온실가스가 감축을 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이 코로나 효과 때문에 이제 여행이 줄고 사람들의 이제 활동이 줄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다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비행기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러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이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 사용도 늘어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다른 거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결국엔 코로나도 이제 기후위기가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그리고 환경 파괴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 인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인식을 했다면 좀 더 이제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도 회복을 하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그린 리커버리죠.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서 뭐 베일아웃,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녹색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고 생태계와 그리고 우리의 분명히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 나가는 지금은 이제 필요한 시대적인 아젠다라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그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저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항공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공장도 다시 가동을 하고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탄소 배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또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드릉드릉. 네, 드릉드릉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좀 더 기후위기 대응에
기회로 좀 더 삼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유니세프와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가 또 하나 또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 내용도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곳에서 현지 시간으로 14일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분석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대비 2도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기아 인구가 1억 8,900만여 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늘어날 합니다. 전망이다. 네. 그래가지고 농사나 고기잡이, 가축 등 특히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재화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생계를 의존하는 빈곤층이 훨씬 더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좀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마다가스카르인데요. 저는 사실 예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이 마다가스카르를 접해가지고 되게 동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마다가스카르의 남부 지역이 최근에 기후 위기가 초래한 식량 위기로 큰 위험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기후 위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해가지고 가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남부 지역 주민의 110만 명이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이 가중에 한 10% 정도, 1%인 14,000명은 지금 아사 위험에도 처해 있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수치가 이렇게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은 2배까지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에서는 이 마다가스카르뿐만 아니라 온두라스라든지 방글라데시 등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있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량 위기를 그냥 구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는 방식을 벗어나 가지고 기후 위기가 이제 더 이상 취약 지역의 식량 안보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기후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게 기후 위기가 이제 진짜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그 기후 위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후 위기에 늦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너무나 늦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면서 경제는 성장을 하는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되는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줄여야 된다 말을 하면서도 안 줄였잖아요. 사실은 그런 지금 현재 그만큼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산업계나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골든타임을 또 한번 놓쳤던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조금 더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9월 기후 행동의 날과 그리고 기후 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과 기아에 관한 보고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오늘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쌤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예, 저는 항상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모기 때 경험도 많이 했었고, 올해는 폭염도 심했었고요. 정말 모기가 오래 살 만큼 여름 기간도 길었었고,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북극 한파 같은
그런 걸 보면서 막 평소에 좀 약간 좀 우울해져요. 사실 기후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팟캐스트에 오면 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 오늘 또 재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또 주어졌구나. 했다가 또 현실을 맞닥뜨리면 또 이제 팟캐스트가 끝날 때쯤에 다시 우울해져요. 제발 저희가 좀 우울하지 않은 그런 세상, 우리 정치권들 특히 그리고 산업계들 이런 사람들이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블라블라블라 하지 않는 진짜 진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인쌤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 하면서 그 마블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에피를 보면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타노스가 보석을 하나하나 다 모으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사실 지금 어떻게 우리는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업, 정부, 사실 시민까지도 저는 있는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이 엔드게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 영화에서는 타노스가 일으키는 멸망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법을 사실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랜덤하게 나오는 되게 좀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현실에서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을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영화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답을 알기 때문에 그 답을 아는 입장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번 10월이 정말 제가 경험했던 10월 중에 가장 버라이어티한 10월이었던 것 같거든요. 10월 초에는 정말 날씨가요? 너무 더워서 네, 반팔 입었다가 갑자기 장마와 함께 모기들이 찾아오더니 갑자기 한파 특보가 발령되기도 하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 속의 10월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잦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고, 이런 기후 위기가 이제 아이들이라든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니 우리부터라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이런 다양한 소식들 다음 에피소드에도 더 많은 소식, 더 알찬 소식들 준비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제인쌤, 저스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